플라톤의 이데아론입니다. 플라톤 이데아론. 자, 변화하는 현상 세계가 있겠죠. 변화하는 현상 세계를 이제 추상화하면, 추상. 대표적인 게 과학, 수학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그럼 뭐예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데아. 이거를 이제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현상 세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추상해서 파악하는 세계가 뭐예요? 신적 세계, 절대의 세계인 이데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 이후에 플라톤 이후에 모든 사상들이 이것을 긍정하는 측과 이것을 부정하는 측으로 다투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화이트헤드의 말처럼 20세기까지 모든 서양 철학은 이 이데아에 대한 각주달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이 서양 철학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하는 현상 세계는, 이거는 어떤 세계냐면 항상 변하는 세계죠. 항상 변화한다. 항상 변화. 플라톤은 이 항상 변화하는 세계가 비본질적이라고 봤어요. 본질. 이것을 부차적이라고 본 것이죠. 부차적이다. 그래서 이데아의 모사에 불과하다. 모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이데아의 일부를 분유한다, 소유한다라 그래가지고 분유한다, 분할해서 소유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플라톤은 이데아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플라톤이 생각했을 때 이 이데아야말로 실제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이야말로 본질이다. 이것은 절대, 그리고 불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리적인 그런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보편성을 갖고, 보편성, 절대성, 보편성, 절대성, 그 다음에 불변성을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죠. 플라톤의 사상은 변화하는 현상 세계와 이데아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누어서 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데아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이, 이 혼란스러운 현상 세계가 혼돈스러운 현상 세계가 이데아에 의해서 질서가 부여된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동양 철학에 있어서 기와 이의 논쟁에서 이치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이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기가 특정한 사물로서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떠한 원리적 측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양학에서 말하면은 이치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이데아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구체적인 것과 이 현상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현상과 분리됐다. 이원론적이죠, 이원론. 그리고 이것을 초월해 존재한다. 따로 이것을 분리되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플라톤은 이데아의 인식 방법을, 형상의 인식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신체적 측면,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상기설,
상기설 또는 회상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상설.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이데아로부터 분유받아서 형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인간은 기억 속 저 먼 곳에 이데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를 기억해낼 수 있다, 떠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정신 속 어딘가에는 이데아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 떠올릴 수 있다. 그래서 상기설, 회상설이라고 하고요. 정서적으로 이 이데아에 끌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데아에 대한 사랑, 네? 이데아에 대한 사랑. 그래서 그것이 그 유명한 에로스가 되는 것이죠. 에로스. 그래서 에로스 하면 우리가 뭐 에로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이데아에 대한 사랑, 이데아에 대한 끌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으로는 추상이죠. 추상적 사고. 그래서 과학, 수학을 통해서 뭐예요?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 현상과 이데아를 분리하긴 했지만 이데아를 파악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그 측면이라고, 인간의 어떤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사고방식을 또 여기서는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상과 이데아를 나눠놨다라는 측면은 분리적이지만, 이분법적이지만, 이데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이데아에 대한 어떤 감정적 끌림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또 추상적 사고도 있다라고 해서 또 여기 와서는 또 굉장히 통합론적인, 이론론적인 그런 측면을 또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이 도대체 플라톤은 왜 이런 사고방식을 했을까? 도대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동양 철학과는 다르죠. 동양 철학은 변화하는 이 현상, 이 자체를 사실은 이론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초월한 어떠한 이데아가 있다라고 플라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주장을 했느냐? 모든 철학은 역사의 산물이란 말이죠.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는 뭐예요? 소피스트들의 시대였었잖아요. 소피스트들의 시대다 보니까 소피스트들의 상대론, 상대주의잖아요. 상대주의. 지적 상대주의에 의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걸 극복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하려고 했단 말이죠. 소피스트들을 극복하고자 하다 보니까 이데아를 절대시하게 된 것이죠. 이데아 절대화된 것이죠. 그게 좀 아쉽죠. 플라톤이 이데아를 청년 시절에 너무 극대화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마치 현상 세계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또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아쉬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말년에 가서는 플라톤도 이 변화하는 세계를 긍정하는 쪽으로 조금 자신의 사상적 변화가 나중에 이제 우주론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변화에 대한 부정, 소피스트들이 이제 상대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다 보니까는 절대가치, 절대 진리, 원칙,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또 변화에 대한 부정이죠, 변화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이후에 열리는 중세시대의 신학과 쉽게 결합이 됩니다. 신학과 결부가 되죠. 그래서 플라톤의 사상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한 것이 이데아론에 관련된 것이었었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더 실제적인 걸로 봤다. 항상 변화하는 현상 세계가 아니라 이데아야말로 실제 세계로 봤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서양 철학 뿌리 깊게 작용을 하면서 20세기까지 이어지는 서양의 어떤 전통적인 서양의 사고 체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